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14일 화요일 아침 9시 11분입니다. 한국장을 좀 먼저 이야기해 드릴까 하는데, 일단 미국이 어제 폭락을 했죠. 미국이 폭락했다라고 해서 한국이 반드시 폭락할 것이냐, 우리는 한번 의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영향을 받겠죠. 통상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받겠죠. 미국이 하락을 했으니까 상승을 한 거는 한국이 안 따라갈지 몰라도 하락한 거는 따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렇지만 미국이 4, 5% 폭락했다라고 해서 오늘 코스피도 4, 5% 폭락을 기대할 수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미국이 초대박이 났다라고 해서 한국도 초대박 기대를 하면은 실망할 수 있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젯밤에 미국이 추가로 폭락했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바꾸고 그럴 건 없습니다. 여전히 단기적인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입장, 며칠 혹은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 그 정도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경우 굉장히 좀 하락이 좀 급하고, 그래서 전 여전히 하방 쪽으로는 좀 그래도 이제 더 이상 좀 주춤할 거다, 요 정도 생각을 갖고 있어요. 최소한 더 하락을 하더라도 어떤 반등이 필요한 그런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다? 여기서 반등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비이성적인 폭락으로 쏟아질 자리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물론 아직 그게 어젯밤에 미국이 폭락했다라고 이제 그 정해진 건 아니에요. 아직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비이성적인 폭락장으로 완전 갈지 아니면 적당히 여기서 반등을 할지, 이런 거를 여전히 고민하는 그런 구간 안에 와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어젯밤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5일선과의 이격도 등등 이런 것만 봐도 그렇다. 좀 이 단기적으로 낙폭이 분명히 과한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그죠? 이런 지표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이거 종가를 살펴보시면 되겠죠. 종가를요. 이거 장중에 값이 몇이 나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종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오늘 장 마감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이 좀 중요하겠죠. 하여튼 그래서 장중에 어떻게 된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중요한 건 종가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는데 기준은 종가가 되겠다라는 거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죠? 어제 설명드린 거 그거예요. 5일선과의 이격도 같은 거 생각을 해보면 된다. 5일선과의 이격도 관점에서는 단기 낙폭 과대를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단기적인 이평선이 뭐예요? 5일선이죠. 5일선과 주가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제 요거를 보는 건데, 지금 현재 96.3이란 말입니다. 96.3인데 96.3, 지금까지 지난 몇 년간 사례를 보면 96.3에서 더 이상 빠진 적은 잘 없어요. 더 이상 이게 넓어지긴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하락이 주춤하거나 그럴 수는 있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일단 좀 이야기를 드렸고, 그러니까 좀 차분하게 좀 장 막판까지 좀 지켜보셨다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어제 제가 드렸던 이야기에서 바뀐 건 없습니다. 여전히요. 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웬만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당연히 하락 추세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하락 포지션 들고 계신 분들은 수익을 누적시키셔야 되는 자리고, 물론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슬슬 숏 포지션의 비중을 줄여갈 수 있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고, 지금 자리에서 주식 매수는 안 하는 게 좋고, 당연히. 그죠? 물론 어떤 단기 낙폭 과대를 생각을 해서 단타로 들어가 볼 수는 있지만 안 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주식 손절 같은 경우도 자연적 반등이 좀 올라오는 거 정도 좀 기다리고, 최소한 이격도나 약간의 자연 반등이라도 기대할 수 있는 자리니까, 그런 자리 정도 좀 기다려보고 며칠 정도 좀 미뤘다 손절하거나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제가 이야기해드리는 건, 만약에 지금까지 주식 들고 계셔서 손절을 고민하시는 분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제 그 관점에서 변한 건 없어요. 더군다나 가장 중요하게 또 생각하는 게 FOMC 회의인데, 이슈적으로요. FOMC 회의 오늘 밤부터 시작이잖아요. 근데 FOMC 회의부터 계속 시장이, 특히 미국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겠냐고요. 75bp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 있을 만큼 증시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FOMC 회의 이후가 되면은 선반영됐다면 다시 반등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물론 FOMC 회의 이후에 대폭락이 시작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니까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잖아요. 긴축 우려가 FOMC 회의 앞두고 선반영됐다라고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죠. 예. 그러면 회의 끝나고 반등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 그런 점들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차분하게 좀 지켜보자고요. 그죠? 아무튼 그리고 지금 할 때 아니죠, 그죠? 예, 그냥 가만히 그냥 커피나 마시면서 밖에 날씨도 안 좋은데 그냥 구름 구경이나 하면서 조용히 그냥 지켜보는 거죠. 대박을 기대하고 그러지는 말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언제나 차분하게 보시자고요.
그래서 한국 증시를 좀 먼저 좀 이야기를 했고, 네, 어젯밤 미국 증시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물가지표 쇼크, 그죠? 물가 쇼크 여파 속 자이언트 스텝 우려 부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긴축이 부려가, 계속 긴축 우려가 좀 부각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급락을 한 거고, 당연히 뭐 나스닥이 좀 더 많이 빠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죠? 나스닥이 훨씬 많이 빠졌네요. 그죠? 긴축 우려 이런 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대놓고 재료가 이거잖아요. 물가지표 쇼크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75bp 기준금리 인상할 수 있다는 게 이 시장의 공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밤부터 FOMC 회의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거 긴축 우려가 선반영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한번 그런 생각 정도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그죠? 그래서 뉴스 기사 보면은 뭐 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더 공격적인 긴축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퍼지고 있죠. 또 그리고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등. 그래서 뭐겠어요?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했다라는 이야기는 채권 시장도 여기에 맞춰 반응하고 있다는 얘기고, 채권 시장 참가자들도 6월달 FOMC에서 긴축을 강력하게 할 거를 지금 시장에 선반영 시키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채권 시장도. 채권만 그럴까요? 달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하여튼 전반적으로 지금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이 좀 지나치게 벌벌 떠는 듯한 느낌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파월 의장이 뭐 50bp만 기준금리 인상을 해요. 그냥 빅스텝만 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파월 의장 마음대로 아닙니까? 이번에 CPI는 뭐 부동산 가격과 뭐 국제 유가의 상승으로 인한 일시적인 요인이다. 또 물론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한 번 더 지켜보고 뭐 자이언트 스텝 75bp 인상은 뭐 다음번에 합시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75bp 인상을 기대했는데 50bp 인상한다고 그러면 그럼 또 급등할 수 있는 거고, 그죠? 다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와중에 주식시장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냐, 뭐 5일선과의 이격도나 이런 거 혹은 지지선 같은 거 자리 체크해 보시면서 거기에 맞춰 대응해 보시면 되겠죠. 이 시장이 난리부르스를 춘다고 나도 같이 거기에 맞춰 춤출 필요는 없어요. 그죠? 우린 팔짱 끼고 뒤에서 좀 지켜보기만 하면서 좀 차분하게 보면 될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좀 생각들을 고쳐먹고 있죠. 경기 침체에도 연준의 금리 인상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당연한 겁니다. 그죠? 왜냐? 우리는 연준의 존재 이유를 아니까요. 그죠? 연준의 존재 이유는 달러 가치 수호에 있는 거다. 화폐 가치 수호가 중앙은행의 목표다라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뭐 특별한 거 없죠. 그래서 뭐 이 정도, 뭐 특별한 거 없는데 다들 뭐 긴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죠?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FOMC 회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우려가 굉장히 강한 편이거든요. 그런 우려가 강하면 의외로 이제 뒤통수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 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하여튼 약간 좀 의외였어요. 굉장히 미국도 좀 강하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폭락을 했는데, 재밌는 점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재밌는 점들이 몇 개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우선은 이제 그냥 단순히 이제 선물 지수상으로만 좀 살펴보자면요. 분명히 미국 증시도 이제 낙폭과대의 영역이긴 해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좀 급한 편이, 어제까지만 해도 약간 좀, 그러니까 6월 10일까지만 해도 이래도 되나 좀 싶은 정도였는데, 어제까지 급락을 함으로써 이제 더욱더 자신이 있게 이 정도면은 낙폭과대지, 단기 낙폭과대지 라고 할 수 있는 정도 자리까지 분명히 왔습니다. 5일선과의 이격도 이것도 똑같이 볼게요. 예를 들면 지금 5일선과의 이격도가 얼마냐면 어제 94를 터치했거든요. 94.05를 터치했거든요. 근데 94.05란 값이, 이게 미국 증시도 같은 논리로 보시면 됩니다. 뭐 물론 이 단기 낙폭과대라고 주장을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뭐 지표들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게 그냥 설명하기 가장 편한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관점들 중에 이제 이격도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확률적으로 여러분들께 숫자 데이터를 이야기해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5일선과 이격도 같은 거를 지난 2008년, 2009년부터 해서 이렇게 S&P 차트를 쭉 띄워놓고 이렇게 보면요. 5일선과의 이격도가 지금 제가 94에다 빨간 선을 쳐놓은 거예요. 지금 여기 빨간 선. 보시면 통상적으로 이 정도 선에 내려오면 웬만하면 반등을 하고, 이 정도 선에 내려오면 대부분, 그죠? 그리고 이 선 내려오기 전까지만 해도 보통 그냥 반등을 하고 그랬었어요.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이격도라는 지표는 한계가 있죠. 5일선이 내려오고 주가가 여기 있는데, 이 주가는 옆으로 계속 기면서 5일선만 내려올 수도 있으면서, 그죠? 이렇게 이격도를 줄일 수도 있는 거고, 이 주가가 반등하면서 이격도를 줄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5일선
5일선이 내려오는 속도보다 조금 완만하게 주가가 빠져도 이게 이격도가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점들 다양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긴 있겠지만은 아무튼 근데 뭐 추가적인 폭락 가능성 이런 거는 최소한 낮다. 그러니까 이격도가 계속 벌어진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격도가 계속 벌어진다라는 얘기는 계속 엄청난 폭락을 한다는 얘기고, 이건 대폭락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이격도가 그래도 줄어든다는 거는 좀 마일드한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뭐 반등 가능성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걸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아무튼 보면은 94라는 자리를 이렇게 쭉 줄거 놓은 건데, 대부분 이 자리 오면은 금융위기나 뭐 2020년에 코로나 이런 게 아니면 웬만하면 반등을 하는 그런 자리, 최소한 하락이 쉬었다가는 그런 자리란 말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이 보시면은 이 94 밑으로 간 게 한 두 번, 세 번 정도밖에 없어요. 이런 거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94를 찍었다라는 거는 이 시장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굉장히 좀 힘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이 정도를 좀 이야기해드렸고, 더군다나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FOMC 회의를 앞두고 나서 지금 저런 거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볼 그런 말씀 드렸죠. 그리고 어쨌든 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하락은 아직 뭐 세 발의 피 정도, 이제 좀 빠지는구나, 이제 좀 겨울에 들어섰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똑같은 이격도의 관점에서 241선과의 이격도, 이거는 241선은 뭐예요? 중장기적인 이평선이잖아요. 중장기적인 이평선 같은 거에 보면은 예를 들면 코로나 때는 얼마까지 빠졌냐면 73대까지 빠졌단 말이죠. 지금 값이 얼마냐? 지금 85예요. 아직 한참 여유 있는 겁니다. 아직 한참 더 빠져도 이상하지 않다. 중장기적으로 한참 더 진행돼도 된다. 예를 들면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어디까지 빠졌냐? 62까지 빠졌어요. 241선과의 이격도가. 근데 지금 85라 말씀드렸죠. 한참 더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중장기적으로는요. 그런 생각 해봐야 되겠죠.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아직까지 그게 결정되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게 완전 막 2020년 3월이나 2008년, 2009년 금융위기처럼 지금 시장이 그렇게 바로 갈 것이냐, 아니면 반등할 것이냐, 아직도 이걸 가지고 좀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그런 와중에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하루에 뭐 3, 4%씩 계속 폭락을 하고 있긴 한데, 아무튼 지금 이 3, 4%의 폭락이 이게 사실 작은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죠? 작은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빅스 지수의 측면에서 보면 사실 굉장히 좀 반응이 좀 재미있긴 해요. 지금 이 미국 증시의 움직임은 폭락이지만 폭락이 아니에요, 사실. 그죠? 저도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사실 시장의 충격은 좀 굉장히 큰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변동성 지수가 평상시와 다르게 굉장히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빅스를 좀 보자고요. 빅스 지수를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 빅스 지수가 뭐 하루에 지금 얼마예요? 지금 증시가 하루에 S&P가 막 4%씩 빠지고 있는데 빅스가 22% 올랐다. 사실 저는 굉장히 조금밖에 안 올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점들, 이런 걸 봐도 사실 그래요.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투매에서 시작해서 오버슈팅으로 모든 시세가 끝나는데, 이런 게 최소 빅스가 한 80 정도는 시원하게 가줘야 이제 좀 투매가 나왔네, 이제 시장이 좀 너무 오버했구나, 이제 그래 반등하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건데, 그 정도는 돼야 좀 오버슈팅이다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뭐 30이면 지금 그죠? 그냥 아주 일상적인 영역이란 말입니다. 하여튼 저렇게 폭락을 해도 이거밖에 안 올라왔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이야기고, 이런 것만 봐도 이거 하락이 이거 좀 길게 오래 갈 수도 있겠구나, 이 추세적으로 좀 빠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제가 중요하게 본격적으로, 사실 이게 지금 하루에 3, 4% 빠지는 것도 장난은 아닙니다만, 진정으로 대박이 막 진정으로 매일매일 개폭락을 하는 그런 대폭락장은 여기 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인 거예요. 여기 33.4라는 라인 위에서부터 이거 위로 올라가면 이제 세상이 정말 혼란스러워질 건데, 근데 완전 이제 이거 위로 올라가면 이제 위기로 가는 거죠. 이거 위로 올라가면 60, 80 가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될 텐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싸움은 계속 지속 중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33.4라는 자리를 저항으로 말씀드렸는데, 일단 34로 마감을 했으니까 하루 정도는 돌파 한착 했는데, 이 정도는 이제 턱걸이 한 거죠, 턱걸이. 진정으로 이 무거운 저항 자리를 넘어설지 안 넘어설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좀 시간이 좀 걸릴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우린 그런 관점으로 보면 됩니다. 지금 당장 대폭락이 올 건지 아니면은 적당히 반등할 건지, 이거 보면서 생각해도 돼요. 물론 그 와중에도 이게 변동성 자체가 크기 때문에 증시는
뭐 계속 좀 빠질 수도 있어요. 1, 2% 정도는 뭐 쉽게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시장에서 1, 2% 움직이고 이런 거는 솔직히 뭐 폭락도 아니고 급락도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일인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전 지금까지 사실 추격을 하지 말라고 계속 이 하방을 추격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입장인데, 추격을 하실 거면 최소한 이제 이런 데 위에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나 이제 시장이 이제 고RPM을 쓰면서 내가 가진 힘을 온전히 다 쓸 거야. 나 시장은 이제부터 좀 마음 먹고 의미 있는 폭락을 해볼 거야 라고 하면, 이 위에서부터는 이제 뭐 신나게 추격도 하고, 솔직히 지금 같은 경우는 개파락 출발하고 뭐 하루에 움직여봐야, 이 보세요. 지금 개파락 출발해갖고 장중에 얼마나 움직였습니까? 물론 많이 움직였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좀 추격하면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빅스가 이제 이 위로 가서 본격적으로 미친 듯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 개파락 출발해도 장중에 시원하게 빠지기 때문에 추격해도 좀 든든하게 좀 먹을 수도 있고 그런 측면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 선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저항이니까 빅스가 이 언제든지 꼬꾸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테스트해야 된다는 거. 저항 테스트해서 합의해야죠. 합의해서 넘어가기로 합의되면, 그러면 이제 뭐 추격도 할 수 있고 진짜 대폭락으로 가는 거고, 여기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겠다라고 하면은 또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또 다시 하락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런 지루한 구간이 또 이어질 수 있는 거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 그래서 하여튼 뭐 특별히 이상한 건 없습니다. 예. 이번 주가 아무튼 미국 선물 옵션 동시만기 이주인데, 다들 뭐 롤오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거래량이 좀 줄어들 법도 한데, 아무튼 뭐 계속 폭락도 하고 있으니까 참 재밌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량 그럭저럭 계속 늘고 있고, 나스닥은 좀 거래량이 줄고 있네요. 하여튼 중요한 건 일단 아래쪽으로 좀 빠지고 있고 단기낙 폭이 좀 과대하긴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대폭락으로 갈지 반등할지는 이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렸고, 어젯밤에 제가 그래서 평상시와 다르게 지지와 저항을 여러 개를 말씀드렸어요. 왜냐, 요즘 시장 변동성이 좋기 때문에 뭐 S&P고 나스닥이고 하루에 뭐 몇십 포인트는 쉽게 가거든요. 그래서 지지와 저항대를 여러 개를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했는데 진짜 그까지 가네요. 일단 그죠? 어제 이렇게 하락했으면 기술적인 의미가 뭐겠어요? 전저점 완전히 붕괴시켰죠. 그러면 하락 추세가 잘 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고 저거 조금 과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고, 그죠? 중기적인 관점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은 좀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고, 하여튼 지지력 자리가 어디냐, 3710 정도 되는 자리인데 어제 3730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아래 꼬리가 살짝 달리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구간 안에서 움직일 거예요. 3900과 3700 대충 200포인트 얼마나 큽니까? 이 평상시에는 그저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이런 한 마디를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아무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여튼 이 안에서 이제 이 안에 좀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만약 반등 나온다면 크게 반등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급락한다면 크게도 급락할 수 있는 거고, 이 안에서는 지금 좀 정신없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저항 자리까지 진짜 터치를 실제로 하네요. 그죠? 11,250짜리 말씀드렸는데 11,254까지 왔다 갔으니까 어떤 지지력 테스트를 한 거죠. 빠질 수 있는 만큼 온전히 빠졌습니다. 한 마디를 세상에 하루 만에 빼버리네요. 쉽지 않은 건데. 반등도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어떤 이슈가 있다면요.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지지와 저항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밤 뭐 할까요? 그래서 3710이라는 자리 지지력 테스트, 11,250이라는 자리 지지력 테스트를 하겠죠. 그리고 이 하방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게, 지금 어젯밤에 갭하락 출발했는데 이 갭을 메우지 않았다는 거. 미국 선물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 유동성이 좋고 변동성도 크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 갭 같은 거 훅 메우로 다시 한번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런 갭 같은 거, 물론 이 갭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정말 강력한 하락세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런 갭을 메우지 않은 건데, 그래서 이 갭이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만약에 메우자고 맘먹으면 또 3,900까지도 금방 또 메울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 하여튼 좀 조심하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 기존 포지션 보유자들은 수익을 누적시키는 습관이나 가져보고 그냥 뭐 구경이나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잘 가고 있으니까요. 중장기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 단기적인 움직임에 일일이 맞춰서 춤춰줄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죠? 사실 이런 시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난 2주간 힘을 모았잖아요. 이 2주간 힘을 모았는데 댐이 확 무너지니까 와르르 쏟아진 거죠.
댐이 무너졌는데 찔찔찔찔 물이 흘러내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변동성을 많이 죽여놨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터졌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이 죽어 있을 때 잘해야 된다. 이렇게 시장이 텀벙텀벙할 때 잘못 뛰어들었다가는 그죠? 예, 온몸이 젖을 수도 있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그죠? 지금 제가 사실 이제 웬만하면 이제 더 이상 뭐 추가적인 폭락, 뭐 바로 여기서 대공황으로 가거나 그럴 가능성을 좀 낮게 본다라는 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정당화할 만한 이슈는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2008년 금융위기 때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한 6개월, 1년 가까이 비리비리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발작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위기가 터졌는데, 이 위기가 터질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여기서 변동성이 갑자기 터질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요. 리만 브라더스가 박살나지 않았냐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락장이더라도 여기서 갑자기 대폭락으로 가거나 이러려면 그걸 정당화할 만한 이슈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리먼 브라더스급 사태라든가, 아니면은 뭐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 있었던 그리스가 망했다 이런 거, 그죠? 그런 것들, 그런 어떤 충격적인 사건. 그러니까 지금 긴축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거는 약간 당뇨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당뇨병으로 사람이 즉사하지는 않죠. 그냥 사람이 배실배실 말라가고 힘들게 하잖아요. 계속 그런 거고, 만성적인 질환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대폭락을 하거나 폭락을 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비유를 들면 심장마비죠. 그런 건 아마 바로 죽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게 당뇨병 증세지 이게 심장병은 아니다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젯밤에 약간 좀 그 심장병의 조짐 같은 거를 좀 느끼기는 좀 했어요. 근데 솔직히 저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는 거고, 이런 부분은 심장에 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게 좀 어젯밤에 하나 발견하긴 했거든요. 뭐 별건 아니고 이더리움 관련된 건데, 비트코인 관련된 건데, 예. 사실 이게 제가 주말에 워낙 바빠가지고 이걸 못 봤어요. 그래서 사실 어제 누가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알았는데, 뭐 하여튼 뭐 셀시우스라고 뭐 이런 게 있다는데, 이게 뭐 뱅크런 위기래요. 그래서 뭐 출금 중단하고 이런다는데, 비트코인 쪽이 좀 심상치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주말에 보니까 3만을 붕괴시키고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추세가 죽고 그런 거더라고요. 아무튼 이더리움이란 친구가 비트코인에 이어서 비트코인 그 코인 시장에서 시가총액 2등이라고 하는데, 한국으로 치면 쉽게 말해서 하이닉스가 디폴트 날 수 있다, 하이닉스가 뱅크런 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하시면 비스무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거는 뭐 물론 다행히 얘가 뭐 제도권에 아직 연결이 돼 있는 그런 명확한 고리를 찾지 않아서 이게 영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떤 뭐 뱅크런, 뭐 디폴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비유를 드리자면 심장병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긴 하거든요. 저런 점들 우리가 좀 잘 보긴 해야겠다라는 거.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죠. 이게 그러니까 그냥 뭐 자세히 시장을 들여다보고 매일매일 뉴스 기사 잘 체크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걸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저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제 다만 아무튼 어젯밤에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거는,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폭탄들이 지금 세계 금융시장에 도사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예를 들면 뭐 중국의 뭐 그림자 금융, 부동산 문제, 뭐 미국 금융시장의 고평가 문제, 뭐 유로존에 있는 뭐 정부 부채 문제, 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셋 중 하나가 문제를 일으켜서 세계 금융위기로 갈 수 있는 씨앗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드렸는데, 그래 비트코인은 간과하고 있었던 거죠. 지들이 뭐라고 비트코인이. 근데 이제 여기다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코인 시장에 관련된 거를 좀 넣긴 넣어야겠다라는 거. 얘가 좀 빵빵 터지고 있다는 게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의외로 지금 이 코인 시장 쪽에서 뭔 일이 터져서 이게 이제 실물 경기나 이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연결될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긴 해요. 그냥 근데 근거는 없어요. 그냥 저의 추측인데, 이게 좀 심상치 않다라는 거. 얘를 좀 이제 우리 코인 시장에 대한 어떤 좀 관심을 갖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얘가 생각보다 폭탄이 크고 지금 충격이 좀 커 보이죠. 얘는 지금까지 어쨌든 그 제도권 바뀌기 때문에 규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뭐 투카몬 뱅크런 이야기도 나오고 뭐 사기꾼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고 있죠. 이게 제도권에선 절대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하여튼 얘가 위험하다라는 거. 얘가 지금 이제 일반적인 우리 제도권하고 연결이 지금은 안 돼 있는 것 같긴 한데, 분명히 어딘가 연결고리가 있긴 하거든요. 연결고리를 타고 이 약재가 타고 들어가서 제도권으로 가면 이제 빵 터지는 거죠. 그런 가능성 정도 우리가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하여튼 재밌는 회사더라고요. 뭐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이래요. 예. 이 하여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 투자를 하실 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요즘은 이제 뭐 실물을 거래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종이 쪼가리를 사고 파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종이에는 어떤 가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종이에는 어떤 가치가 있으니까 요거를 얼마에 사고 판다. 이게 이제 요즘 투자지 않습니까? 이게 쉽게 말해 증권 투자 아니에요. 종이 쪼가리에다 가치를 부여하는 거 아닙니까? 주식은 뭐예요? 주식은 회사라는 기초 자산이 연결이 돼 있는 거고, 채권이라면 어떻습니까? 채권이라면 이 종이를 갖다 주면 채권자가 돈을 나한테 줄 거 아니에요. 아니 참 채무자가 나한테 하여튼 지금 자꾸 말이 헷갈리는데, 하여튼 채권이라면은 이 돈을 그죠? 채권이라면 그 종이를 갖고 가면 돈을 줄 거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 가치를 보증해주는 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건 뭡니까? 아예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달러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달러는 그야말로 종이 쪼가리인데, 달러의 가치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미국 정부의 든든함이 있잖아요. 미국 정부의 힘이 있는 거예요. 미국 정부의 힘이 달러의 가치를 보증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달러의 가치를 개무시하면 머리 위에 진짜 민주주의가 배달될 수 있는 거죠. 폭탄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 가치가 지켜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건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뭐 어떤 개인이 발행을 하고 어떤 단체가 발행하는데, 근데 그 개인의 신용도를 믿을 수 있느냐? 뭐 그런 거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여튼 코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밑에 기초 자산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자산으로도 인정하지 않는데, 아무튼 뭐 일종의 금융시장에 분석하는 입장에서 그냥 자산이라고 지금까지 그냥 표현을 하긴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거 자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재밌는 게 지금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이런 데이터 쪼가리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서로 뭐 돈을 빌려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지금 보시면 이제 어느 순간 사람들이 이거 가치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본격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제 뱅크런 위기가 났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뭐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사실 어제 이제 미국 증시의 하락 원인은 뭐 물가 쇼크 여파 속이라고 했지만, 여기에 이제 저 비트코인 시장이 물 말아먹은 것도 굉장히 투자 심리에 영향을 많이 주긴 한 거예요. 그죠? 그런 점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장이 죽었다. 비트코인 대장님이 3만 달러를 강하게 붕괴시키면서 죽었다. 목표치가 저 밑에까지 열렸다라는 거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요즘에 시장이 워낙 급변하니까 좀 영상 길이가 좀 길어지고 있죠. 달러 금리 같은 경우도 그래요. FOMC 회의 앞두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단기적으로 좀 오버하는 느낌이 좀 있긴 있습니다. FOMC 회의 이후에 움직이는 게 진짜라고 생각하는데, 회의 직전에 좀 너무 어떤 긴축 우려를 선반영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렇지만 전고점 강하게 돌파한 척 했으니까 앞으로 더 갈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금리는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봐야겠죠. 저런 점들이 이제 우리 실물에, 우리 실제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달러도 전고점 돌파한 척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기술적으로나 이슈적으로나 다 위쪽으로 더 올라간다라고 보면 되겠죠. 뭐 더 특별히 드릴 이야기였고, 아까 참 비트코인 이야기하면서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6월달인가 5월달쯤에 비트코인 ETF, 인버스 ETF가 상장이 된다라고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이것도 의미 있는 겁니다. 그만큼 어떤 시장에 수요가 있으니까 저런 거 상장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5월달쯤에 상장했더라고요. 캐나다에. 비트코인 인버스 ETF 상장됐다는 거, 이런 것도 어떤 투자 세계에서 어떤 중요한 변곡 자리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 상장해서 잘 거래되고 있더라고요. 깜빡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런 게 있다라고 이야기해드렸고, 나머지 뭐 대충 다 봤죠. 미국 증시 지금 대부분 미국 증시 변동성들은 이제 중요한 자리 오늘 밤에 테스트할 거고, 오늘 밤에 물가지표 발표가 있다라는 거, PPI 발표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FOMC 회의 시작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 오일 같은 경우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인플레가 죽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증시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일단 양봉이 튀어나오고 있네요. 하여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평상시처럼 차분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중요한 저항을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항 테스트 하고 있는 거죠. 고점 넘겼네요. 그래도 92.7원까지 한번 터치를 했네요. 우상향 추세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단기적으로 좀 오버슈팅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버슈팅 지금 오버슈팅 삘이 좀 있긴 있어요.
더 가더라도 좀 쉬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보세요. 오늘도 이게 사실 진정한 뭔진 모르겠지만 풋옵션들 이렇게 달라붙는다. 이런 게 하락에 결코 하락 포지션에 좋은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 그죠? 사실 오늘은 개인들이 아래쪽으로 정말 바라보기 좋았던 거예요. 왜냐? 어제 코스피 폭락했잖아요. 그래서 불안해 죽겠는데 밤에 미국 보니까 4%또 폭락했어요. 반등할 줄 알았는데. 오늘 이제 신나게 개인들 하락 배팅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봉 올라온다. 뭐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 모르죠. 아침이니까 모르겠고 하여튼 장 막판까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하여튼 하락 추세 잘 진행되고 있고 저점 잘 낮아지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격도 이런 거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